안녕하세요. 부산 도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시외 심한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개인회생의 핵심인 최저생계비가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올랐다는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달 내야 될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2026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까지 구체화되면서 채무자분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과연 내 소득에서 얼마를 지키고 그리고 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금액을 표와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가구에는 약 10만원, 2인 가구는 16만원, 3인 가구는 20만원, 4인 가구는 거의 24만원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인 2025년에도 역대급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026년에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며 채무자의 부담이 더욱 경감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채무를 갚는 데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게 책정될수록 채무자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채무자분들께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권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추가 생계비 실무준칙입니다. 보통은 앞선 표에 나온 생계비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026년부터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생계비를 더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돈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지 않고 내 생활비로 더 쓰겠다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저생계비와 그리고 추가생계비의 개념만으로는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 소득에 대입해봐야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신데요. 세후 월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후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을 제외한 약 106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2026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약 154만 원 가량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직장인 A씨의 월 변제금도 약 96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매달 약 10만 원의 여유 자금이 더 생기게 됩니다. 3년 동안 변제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려 36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는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채무자 A씨의 탕감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인상된 생계비만큼 채무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증빙이나 가구 구성원 산정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된 추가생계비 항목의 빈틈없는 공략입니다. 2026년 강화된 실무 지침에 따라서 기본 그 이상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주거비의 현실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부산 중 일부 지역과 같이 월세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외에 추가 주거비를 반드시 신청해 보아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최근 1년간의 월세 입금 내역, 해당 지역의 평균 시세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비용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고정비가 발생한다면 향후 36개월간 발생할 예상 의료비를 합산하여 생계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 교육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공교육비 외에 장애를 가지거나 발달 지원 등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진단서와 함께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 형태의 지출 소명을 위해서 최근 6개월간의 통장 내역을 분석하고 인상된 생계비 기준에 맞게 본인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의 구성을 위해서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관리비, 통신비, 필수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이 최저생계비 내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소명하여야지 법원도 추가 생계비 요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원수 산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성년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무조건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실무 준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가족 등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배우자가 자녀 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21세 미만으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채무자가 실제비로 생활비를 지원해왔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지침을 활용하여 인정받게 되면 가구 원수는 늘어나면서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변제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원수를 잘못 산정해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사실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본인의 가계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 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논리를 대리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은 높아진 최저생계비와 구체화된 추가생계비 기준 때문에 개인회생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근처의 전문가를 만나서 본인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 문의 남겨주시고 저희 법무법인 시우 부산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